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잃어버린 동생의 화끈한 복수를 해준 30대 여성입니다. 제게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건 중학생 때였어요. 그것도 저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로 어려서 입양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저희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혼자 아이 둘을 키우기 힘들었던 엄마가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 자식이 없던 다리 건너 먼 지인에게 아이를 보냈던 거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외롭기도 많이 외로워서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그러니 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멋모르던 중학생 때 그 동생을 다시 데려오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걔는 이름이 뭐였어? 그만 좀 물어봐. 이제 만날 일도 없는 애를 왜 그렇게 궁금해해? 내 동생이라며. 그것도 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름도 못 알려줘? 그러는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평생 숨길 수가 있어? 말해서 뭐하냐고. 궁금해져 봤자 너한테 좋은 게 뭐라고. 아유, 엄마는 애 앞에서 괜한 말을 해가지고 속 시끄러우니까 가서 숙제나 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다시 데려오면 안 돼? 다시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들어가. 회초리 맞아야 정신 차릴래? 엄마는 여동생 이야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포기한 자식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게 불편했겠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틈만 나면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서 엄마 속을 시끄럽게 했죠. 결국 여동생 이름이 윤세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그 뒤로 날마다 세연이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나고 말겠다는 제 바람과 달리 엄마는 동생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엄마의 태도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죠. 엄마, 세연이 어디 사는지 알아봤어? 야, 윤세진, 너 또 그 소리야? 세연이 얘기 꺼내지 말랬잖아. 어디 사는지 알면 뭐, 가서 만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니 얼마나 신기해? 내가 맨날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 부른 거 엄마도 알잖아. 괜히 잘 살고 있는 애 들쑤시지 마. 너도 이모만 아니었어도 평생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거 모르고 살았을 것처럼 세연이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사실은커녕 자기가 입양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너가 가서 똑같은 얼굴 보이면서 실은 내가 쌍둥이 언니다 그러면 세연이 걔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래도 세진아, 엄마는 세연이 보낼 때 이미 마음 먹었어. 내 자식은 세진이 너 하나로 족한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자식 붙들고 살지 말자.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엄마도 이해해줘야지.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니? 네 아빠 그렇게 가버리고 앞으로 둘 데리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결국 나도 좀 살아보겠다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내 손으로 보낸 거야. 엄마도 생각할수록 마음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다시는 세연이 얘기 꺼내지 마. 알겠어? 엄마는 여동생을 입양 보내놓고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잘 살면 다행이지만 괜히 힘들게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보냈다 후회할까 겁이 나서요. 30대가 된 지금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땐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어쩌면 저렇게 매정할까? 우리 엄마지만 참 너무하다 싶었죠. 엄마가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니 저는
저 혼자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이 되면 직접 여동생을 찾아 그동안 못 나눈 자매 간의 우애를 다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꼭 다물고 제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단도리를 시킨 건지 제 앞에선 쌍둥이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러다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쌍둥이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언니, 나 우연히 걔 소식 들었는데 영 힘들게 사나 봐. 그 집이 세연이 데려가고 세연이가 복덩이였는지 그 밑으로 애를 둘이나 더 낳아서 애도 셋이라더라고. 거기다 막내는 무슨 장애가 있는지 복지관 다닌다던데. 그래? 얘, 너 참외 좀 가져갈래? 세진이랑 둘이 먹긴 많은데 어디서들 그렇게 참외 농사를 짓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2-개씩 주다 보니까 냉장고가 참외 풍년이야. 언니, 세연이 사정이 좀 딱하더라니까. 왜 갑자기 참외 타령이야?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언니, 이미 내 품 떠난 자식은 더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남의 집 자식 된 세연이 얘기를 왜 꺼내서 사람 속 시끄럽게 해? 그래서 뭐 데려오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힘들게 살면 다시 데려와서 키우면 좋지. 듣자하니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쳤다더라. 장애인 막내 동생 챙기느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자랐다는데 그래도 조카라고 그 소리 듣는데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렇게 안타까우면 데리고 와서 네가 키우던지. 세진이 하나 대학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벅차고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와 버린 자식 데려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너 다시는 세연이 얘기 꺼내려거든 찾아오지 마. 알겠어? 갑자기 학교 수업이 휴강이 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집에 들어오게 된 날이었죠. 우연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화가 나서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세연이가 힘들게 살고 있다니. 고등학교는 검정고시에 대학도 못 가고 장애인 동생 돌보고 살고 있다고? 세진아. 아휴, 너 진짜 그놈의 입을 꿰매든지 해야지. 세진이 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학교는 안 갔어? 엄마 맞아? 자기 딸이 입양 가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게 다야? 엄마는 측은지심이라는 것도 없어? 자책감이라는 것도 없어? 그게 내 탓이냐? 어? 내 탓이야? 지 운명이 그래 먹은 걸 뭐 어떡해. 넌 고마운 줄 알아. 내가 그때 너 아니고 세연이 데리고 살았으면 꼼짝없이 네가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래서 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라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자식이 힘들게 산다는 얘기 들으면 데리고 오지는 못해도 마음 아픈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말을 하냐고. 피눈물 흘리면 세연이가 잘 산다든? 우리 형편에 세연이 데리고 오면 내 능력에 세연이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대? 너만 세연이 생각하고 사는 줄 알지? 너도 나중에 자식 낳고 살아봐라. 네가 자식이나 낳아봐야 알겠지.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 내 손으로 보내고 사는 애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때 엄마는 처음으로 제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였던 울분이 그제야 터진 것이었죠. 엄마는 그 집에 보내면 잘 살 줄 알았대요. 그 집 아저씨가 공무원이라 꾸준한 벌이도 있고 자가도 있다고 하니 오히려 처음엔 그 집으로 보내지 못한 저한테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고 있을 줄만 알았던 둘째 딸이 그렇게 산다고 하니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그날 엄마의 울음은 오랫동안 쌓인 울불만큼이나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 앞에서 여동생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이모한테 따로 연락해 여동생에 관해 물었지만 이번엔 이모도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이모가 조용히 좀 알아봐주면 안 돼? 세연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나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움 주면 좋잖아. 세진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가여운 마음에 무턱대고 다시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네 엄마 말이 맞지. 너희 엄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괜히 데려와서 뭘 해줄 수 있겠니. 자기가 입양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손 떠난 일에 미련 갖지 말자. 너는 너대로 살고 세연이는 세연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막연한 운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알게 되고 살다 보니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 운에 기대해 기다리면 언젠간 소식을 들을 수 있겠거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한 지 2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기적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제 동생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 자매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날은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그때 엄마는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외가가 있던 오송으로 내려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일을 챙기려고 연차를 내고 기차역으로 향한 날이었어요. 대합실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웬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가씨, 아까 말해준 번호가 뭐였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어서 곤란해. 여기다 좀 써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방금 얘기해준 번호 있잖아. 제가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야? 아까 분명히 여수 가는 차는 몇 번에서 탄다고 말해줬잖아. 저 아니에요. 저 방금 왔어요. 아니, 분명히 아가씨 맞는데. 응? 아이, 저 아가씨네, 저 아가씨. 아이, 내가 미안해요. 사람을 착각했네. 하도 닮아서.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오른편에서 다가오는 여자를 보며 말했고 저는 사람을 잘못 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닮았어? 쌍둥이야? 네? 그게 무슨...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 앞에 서 있었던 그 여자가 저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신기한 건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는데 취향이 비슷했는지 옷차림이 비슷하더라고요. 머리 길이만 빼면 영락 없이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같은 모습이었죠. 그 여자도 저를 보며 놀랐는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제 여동생임을 직감했죠. 혹시 세연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너 정말 세연이 맞아? 말도 안 돼. 그 애는 놀라면서도 저를 경계했어요.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 당황할 만도했죠. 저 역시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동생은 엄마 말대로 자기가 입양아라는 사실도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자랐더라고요. 차 시간이 되어 가봐야 한다는 애를 붙들고 급한 대로 대합실에 붙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헤어진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세연이고 나이는 27이라고 이야기요. 그 애는 똑같은 얼굴을 한 제 얼굴을 보고도 그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양하고 언니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봐. 너랑 나 완전히 똑같잖아. 우리 쌍둥이 맞아. 말도 안 돼.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나도 우연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네 기분이랑 똑같을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살았어? 여동생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기 처지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우리 둘은 대화를 나누다 애매했던 기차를 놓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덕분에 저는 그의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 여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과 이혼한 부모님을 도와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다녀 굶을 걱정 없을 거라고 했던 것과 달리 부모가 이혼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양아버지 쪽에서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작된 부부싸움이었다고 해요. 그 뒤로 매달 양육비를 받았지만 발달 장애와 만성 천식을 앓고 있는 여동생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매달 힘들었던 모양이고요. 이모가 말해줬던 것처럼 양어머니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잘 계셔. 가끔 너 많이 그리워하셨어. 아, 그랬구나. 여동생의 마음을 생각해 약간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은 잠시 넋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감정을 쓰면 사람이 많은 체력을 쓴 것처럼 지치는데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불현듯 뭔가 생각났다는 듯 벌떡 일어서더니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아, 미정이 약. 어? 죄송한데 저 지금 가봐야 돼요. 동생 약 때문에. 여동생은 그날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동생 약을 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기 검진과 2주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는 일은 전부 여동생 몫이었죠. 일단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헤어졌고 엄마 집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도 저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기적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던 제게 여동생과 함께하는 미래가 생긴 것이니까요. 윤세진,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늦으면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을 하든지. 연락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 미안. 일이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 기다렸어? 말이라고 해? 너 때문에 상도 못 차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 분명히 1시쯤 차 탈 거라고 한 애가 날이 저물도록 연락이 없으니 걱정이 안 돼. 미안. 어머, 얘 넋이 좀 나갔는데? 너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상 차리자. 아직 안 늦었지? 저는 짧은 고민 끝에 일단 두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꿈에 그리던 여동생을 만났다는 소식이 특히 엄마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날 그렇게 헤어진 후 여동생으로부터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꿈이었을까봐 애써 찾은 여동생과 연락이 그렇게 끊겨버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식당 일이 너무 바빠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답장이 왔어요. 그 후로 저희는 드문드문 시간이 될 때마다 연락을 했죠. 그런데 여동생은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에 만남을 주저하더라고요. 엄마는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용기를 낼 때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동생이 마음의 준비가 끝나자 저는 그제야 엄마에게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건 여동생 쪽이 아니라 엄마더라고요. 엄마, 저기 있잖아. 너 그때 고추장아찌 맛있게 먹더니 그거 해다 줘? 아니, 그게 아니라 세연이 말이야. 제가 동생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세연이, 세진아, 너도 살 만큼 살아봤으니 알겠지만 사람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야. 나한테 세연이는 그런 존재고 엄마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보낼 거다. 그래야 너도 살고 엄마도 살 테니까. 세연이에 대한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야. 제발 더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찾아서. 아니, 안 만나고 싶다. 만나봐야 뭐해. 사정이야 어찌됐든 내가 세연이 버리고 너만 지킨 건 변함이 없는데. 세연이는 친엄만 보고 싶지 않을까? 낳아줬으면 됐다. 허튼 소리 하려거든 끊어라.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동생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끝까지 동생에게 비겁한 엄마의 태도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 상황도 어쩔 수 없었으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결국 저는 여동생과 엄마의 만남은 성사시키지 못했고 여동생에게 어설픈 거짓말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엄마한테 아직 말은 못했어.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든. 정말? 크게 안 좋으신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놀래면 문제 생길까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나저나 잘 지냈어? 한 달 만인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다이어트해? 아니, 바빠서. 삼계탕을 지난주가 초복이었잖아. 그래서 좀 바빴어. 그렇구나.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아니야, 그럴 시간은 없어. 미정이 약도 줘야 하고. 여동생은 많이 안 좋은 거야? 그냥 그렇지 뭐. 그래도 천식은 약만 꾸준히 먹어도 괜찮아지니까. 남동생은? 승철이는 자동차 수리공, 카센터에서 일해. 학교 다닐 땐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서 다행이다 싶어. 여동생과 나누는 일상에는 여동생의 삶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막내 시설에 데려다주고 식당으로 가서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저녁에 퇴근하고 식당에 들르는 남동생 끼니를 챙기고 뒷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또 막내 여동생을 챙기고 자기 인생이라곤 1분도 허용되지 않는 각박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이 여동생이지 저와 동갑으로 함께 27년을 살아온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번쯤 만났을 때도 막내 약을 타기 위해 서울에 방문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요. 결과는 해보나 마나였어요. 저희는 확실한 동일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맞았죠. 그런데 검사 결과지를 들고 4번째 만나던 날, 여동생은 다른 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언니, 오늘 나 언니 집에서 좀 자고 가도 돼? 물론이지, 당연하지. 뭘 물어?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여동생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쁜 저는 그때 여동생의 쓸쓸한 표정을 읽지 못했어요.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여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여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야? 원래는 엄마랑 같이 서울에서 지냈는데
엄마가 전셋집 정리하시고 오송으로 내려가셨어. 거기에 이모가 있거든. 외할머니 산소도 거기 있고. 엄마가 좀 도와주시고 나도 회사 대출 받아서 마련한 거야. 아, 그렇게 대단한 집도 아니었어요. 침실과 작은 옷방 하나가 달린 17평짜리 오피스텔로 개인적인 취향을 담은 공간일 뿐이었죠. 나중에서야 여동생이 평생 자기 공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늘 막내와 함께 방을 써야 했던 여동생에게는 17평이라는 공간을 혼자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때 여동생에게는 5평짜리 원룸을 보여줬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여동생의 삶이 굉장히 열악했더라고요. 여동생의 삶은 알면 알수록 전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자기 딸이 아파서 밤중에 자꾸 깨고 보채면 엄마인 자기가 돌봐야 하잖아요. 아들은 아들이라고 방 하나를 내어줬으면서 여동생한테는 본인이 숙면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전적으로 막내를 맡긴 겁니다. 여동생은 그 집에서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어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대신 키워주는 대리모이자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 도우미였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종일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도 월급 한 번 주지 않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여동생은 밤중에 4시간씩 집 근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모았는데 최근에 대목이 아니고서는 식당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그 쌈짓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세연아, 혹시 너가 그러고 싶으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돼. 여동생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 먼저 제안하자 여동생은 화들짝 놀라더군요. 바로 거절하지 않는 걸 보면 그러고 싶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내줬더라고요. 이유는 막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막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동생의 의사가 중요하니 그럼 됐다고 생각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말았는데 그날 저녁 여동생 핸드폰에 울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명의의 카드로 쓴 내역이 그날 저녁에만 3차례나 날아왔어요. 돈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도 연달아 도착했거든요. 네가 서울에 무슨 친구가 있다고 서울에서 잔다는 거야? 너 왕따였잖아. 전화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몸이라도 팔러 갔으면 비싸게나 팔고 와라. 다음 달 승철이 생일이니까. 특히 마지막 문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무리 양어머니라 해도 그렇지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요. 여동생이 씻으러 간 사이 울린 문자 메시지를 본 것이었는데 대놓고 물으면 난처해 할까봐 바로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으면 그런 문자를 확인하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아, 안 되겠다, 세연아. 너 그러지 말고 집에 가지 마. 어? 왜? 미안한데 아까 문자 메시지 뜬 거 읽었어. 네 엄마란 사람 진짜 최악이야. 사람 맞니? 너 그동안 그런 취급 받고 살았던 거야? 아니,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됐고 그냥 내려가지 마. 옷도 내 옷 입으면 되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내가 다 사줄게.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지 마. 막내는 엄마 보고 챙기라고 하면 되지. 막말로 네 친동생도 아니잖아. 여동생은 제 말에 쓸쓸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동생이라고 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그 여자한테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해도 성인이었고 언제든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생각보다 너무 착해 빠지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어요. 솔직히 언니 만나기 전이었다면 언제고 그 집에서 벗어나 살아야겠다 했을 거야.
근데 내가 그 집에 입양하라는 거 알게 되고 나서는 그 생각도 접었어. 어째서? 어쨌든 지금 엄마는 날 키워주신 분이잖아. 물론 충분히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날 키워주셨다는 건 변함이 없어. 효도까진 아니어도 막내 책임지는 걸로 그 은혜는 갚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세연아, 그건 네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은혜라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야, 언니. 나한테 그렇게 제안해줘서 너무 고마워. 솔직히 나 진짜 많이 감동받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줄 테니까 그 집 나오라는 말. 완전 드라마 같았어. 나 무슨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만난 줄 알았어. 말이라도 충분해. 지금 나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자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인 거 알아? 되게 신기해. 그냥 이것만으로도 좋아. 살면서 단 한 번도 학교 수련회와 수학여행도 가보지 않았던 여동생에게 그날은 첫 수련회이자 수학여행 같은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뭐라도 해봤을 텐데, 아무리 어렸어도 여동생을 그렇게 살게 두지 않았을 텐데, 어려서 무능력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질 정도였어요. 결국 여동생은 이튿날 막내 약을 챙겨 대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매일 같이 여동생을 설득했죠. 하지만 여동생은 번번이 거절하며 화제를 돌리곤 했어요. 늦었지만 하고 싶은 공부도 다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주겠다. 제가 뭐든지 돕겠다고 했지만 부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안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초인종 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세상에 여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연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언니, 너 설마 맞은 거야? 어? 맞았어? 누구한테? 대체 누구한테? 뺨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급하게 닿긴 했지만 코 주변으로 옅은 핏자국도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어설프게 묶은 것 하며 맞은 게 분명했죠. 여동생은 들어와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한 뒤 양 엄마한테 맞았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도 어렵게 고백했죠. 알고 보니 등과 옆구리, 허벅지에도 멍자국이 있었는데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할 때마다 뭔가 날아왔다고 해요. 어느 날은 리모컨, 어느 날은 컵, 또 어느 날은 숟가락, 잡히는 대로 던진 거예요. 뭐? 그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때린 건데?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독립해서 친구랑 살면서 돈 좀 모으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됐어. 뭐? 고작 그런 이유로 뺨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단 말이야? 이기적인 년이라고 혼자 나가서 잘 살 생각하는 걸 보니 굴러 먹었다고. 내가 나가면 미정이는 어떻게 하고 식당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그럼 뭐 언제까지 네가 자기 딸을 책임져줘야 하는 건데? 평생 그 식당에서 썩어 빠지라는 거야 뭐야? 기가 막혀서 진짜. 너는 그걸 또 맡고 있어? 등신이야? 천치야?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미안해. 정말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맞고 뛰쳐나와 다짜고짜 택시부터 잡아타고 서울까지 온 것이었어요. 쌈짓돈 모아둔 거 전부 털어서요. 그 와중에 저는 여동생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됐구나 싶어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렇게 맞아도 갈 곳이 막내와 함께 쓰던 작은 방이었을 텐데 제가 있는 곳까지 온 건 그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죠. 울다 지쳐 곤히 잠든 여동생을 한참 바라보던 저는 연신 나오는 한숨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린 곳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건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저를 보자마자 번뜩이는 좋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동생은 당연히 다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끝내자니 그것대로 복장 터지고 열받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서럽게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조금의 안갚음은 해야지요. 그렇게 결심한 후 잠이 들었는데 이른 아침 번호키 누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여동생 때문에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아유, 무슨 놈의 비가 갑자기. 예보라도 있었으면 우산을 챙겼지. 머리 다 망가졌네. 세진아, 윤세진, 너 아직도 자니? 엄마. 뭐야? 왜 그렇게 놀래? 아니, 그게 어쩐 일이야? 어쩐 일? 오늘 이모 검진 때문에 오는 날이라고 했잖아. 잠이 덜 깼어? 이모는 이 앞에서 과일 좀 사온다고. 하여튼 너네 이모도 극성이야. 조카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또 어떡하고. 꼭 굳이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문을 닫았습니다. 침실에 우두커니 서 있던 한 사람을 더 발견한 거였어요. 엄마는 믿기 힘들다는 듯 저와 여동생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죠. 엄마, 그게... 엄마? 세연아, 엄마야. 말도 안 돼. 네가 왜... 엄마, 실은... 너 기어이 세연이 찾은 거야? 엄마가 찾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묻어두고 살자고 했잖아. 엄마, 세연이 들어. 애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세연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학대받고 살았어. 그 여자한테 자식 취급도 못 받고 그저 자기 일 대신해주는 노동자로 산 거라고. 이거 봐. 여기 멍 보여? 여기도. 그 여자한테 맞아서 어젯밤에 급하게 나 찾아온 거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온 거라고. 엄마는 그야말로 충격받은 얼굴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녁엔 몰랐는데 아침에 밝은 빛 아래에 드러낸 여동생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어요. 똑같은 27, 뽀얀 살결에 흉터 하나 없이 자란 저와 달리 동생은 옷알에 숨겨진 상처가 많았죠.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뒤늦게 들어온 이모도 무슨 일인가 싶었다가 현관에서 주저앉았죠. 설마 세연이야? 너 정말 세연이니? 이모야, 엄마 동생. 눈물의 상봉은 엄마 쪽이 아니라 이모 쪽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모는 여동생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며 안타까워 죽으려고 했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왜? 데려오고 싶더라니.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더라니. 괜찮아요. 괜찮긴. 너 맨날 그 괜찮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착해 빠졌어? 세진이만큼 똑 부러졌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아휴, 어쩜 좋아. 내가 갔으면 나도 세연이처럼 살았을지도 모르지. 세연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 저는 엄마와 이모 앞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 기일에 기차역에서 여동생을 만난 그 기적적인 이야기부터 그때까지의 일을요. 그러다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 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한참 통곡한 후 진이 빠진 얼굴로 소파에 기대어 있다 꺼낸 첫 마디였죠. 그래서 정말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대학도 못 갔어? 네. 그 집 식당 일 돕느라 지금까지 돈도 못 벌고 장애 있다는 막내 뒤치다꺼리 하면서. 네. 여동생의 대답에 엄마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가슴팍을 쉬지 않고 내려치며 통곡하셨죠. 그러면서 허무하게 먼저 가버린 아버지를 원망하고
여동생을 책임지지 못한 본인을 원망하셨어요. 잘 살라고 보냈더니 왜 그렇게 살아? 부족함 없이 잘 지내라고 보낸 건데 왜 그렇게 살아? 평생의 죄인, 평생의 죄인. 내가 밤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너 하나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수면 깎아먹는 일이 있어도 나보다 네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데. 엄마, 전 괜찮아요. 이 미련한 거사. 왜 당하고만 살아? 왜? 아무리 엄만 줄 알고 자랐어도 그렇지. 자식 새끼가 그만한 싸가지는 있어야지. 멍청하게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느냔 말이야. 아휴, 나쁜 사람.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남의 새끼 데려가서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고 키워? 세연아, 아이고 세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까지 사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데려올 걸. 같이 죽더라도 내가 데려올 걸. 저는 그제야 엄마의 벌어진 상처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에게선 평생의 죄인일 거라던 엄마의 울부짖음은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죠. 여동생은 뭐가 그렇게 괜찮다고 괜찮다는 말만 거듭하며 우는 엄마를 달랬죠. 저희는 여동생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엄마는 함께 집으로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래 세연아, 일단 엄마랑 내려가서 지내고 있어. 정말로 나 안 돌아가 봐도 될까? 걱정하지 마. 그 집은 내가 알아서 해. 저는 여동생에게만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랑 이모한테 말해봤자 일 키우는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타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묻어두기엔 저는 여동생의 그 억울한 삶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동생을 엄마 편으로 보내놓고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동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가족이라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신상부터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의 특징까지 되뇌난 모든 것을요. 근데 언니, 그런 거 다 외워간다고 해도 들킬 텐데. 아무리 얼굴이 똑같다고 해도 엄마는 알아볼 것 같아. 들킬 테면 들키라지. 걱정하지 마, 세연아. 네 복수는 언니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언니가 말한 거 잊지 마. 파양소송. 알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 뭐든 해볼 거야. 뭐든 해볼 거야. 뭐든. 기다려. 언니가 복수해 줄게. 저는 여동생 대신 그 집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살짝 마른 여동생 체형에 맞게 단기 다이어트까지 했어요. 회사에는 1년치 연차를 모두 써낸 뒤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죠.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언제고 걸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여동생이 알려준 식당 주소를 찾아갔는데 안에는 손님도 주인도 없이 그저 열려만 있더라고요. 맥주 대낮에 문까지 열어놓고 어딜 갔나 싶던 차였습니다. 느닷없이 누군가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친 거예요. 아! 이 미친년? 결국 지발로 들어올 거면서 기어나가긴 왜 기어나가? 나갈 거면 빨리나 들어오든가.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생고생을 한 줄 알아? 그 여자는 여동생 때문에 손이 부족해 막내를 챙기랴 식당 일을 하랴 정신없었다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은 쉬지 않고 머리를 기분 나쁘게 툭툭 치는데 그 모멸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야말로 기필코 복수를 해주겠다는 전의가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죠.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들어가서 설거지 안 해? 그렇게 여동생의 양어머니 등살에 들어간 부엌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워낙 지저분하게 음식을 하는 바람에 식당 청소도 모두 여동생 몫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집을 비운 그 2주 사이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건지 바닥에는 물때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조리되는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개수되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파리가 엉겨 있었고요. 설거지 끝내고 정육점 가서 고기도 끊어와. 외상 안 된다고 하면 네 돈 주고 좀 사오고. 제 돈이요? 식당에서 쓸 건데 왜 제 돈으로 고기를 사요? 최대한 여동생처럼 지내겠다는 다짐은 그 여자를 마주하고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냐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기가 막힌 것 투성이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들켰나 싶어 아차하던 순간 그 여자가 꺼낸 말은 더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너 어디서 농약 처먹고 왔냐? 대체 어떤 놈이랑 붙어먹고 왔길래 그러지? 이 집에 네 돈이 어딨어? 네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다 네 돈이야? 죄송합니다. 썩을 년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2주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지 돈? 기가 막혀서 진짜. 저녁 준비 장사 다 해놓고 이정이 데려와. 알겠어? 저는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 봐도 식당의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식품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모두 찍어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시킨 일을 끝낸 뒤 막내가 있다는 기관으로 갔죠. 제가 이 일을 위해 여동생 대신 가겠다고 했을 때 여동생은 딱 한 가지만 당부했었어요. 막내 동생을 좀 잘 보살펴 달라는 것이요. 여동생과 그 막내는 7살 차이로 이제 20살이 되는 여자애였는데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챙기다 보니 양 어머니와는 별개로 관계가 남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관계성이 와닿지 않았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나고 나서야 여동생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통곡하면서 우는 걸 보면서 여동생을 많이 기다렸구나 싶었거든요. 문제는 그 애가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이었어요. 미정아, 잘 지냈어? 언니 보고 싶었어? 언니 어디 갔어? 언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온 거야. 언니 어디 갔어? 그런데 눈썰미가 대단한 게 어쩐지 제가 여동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를 이리저리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러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검지에 손을 세우며 쉿 했지요. 발달 장애인인 그 아이가 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아이는 봐줄 사람이 없어 식당 한켠에 두고 돌봐야 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어 저는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자기 지인들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수다 떨기 바빴죠. 그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불쾌한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내질렀어요. 아, 이게 뭐야? 머리카락 아니야. 이봐요. 찌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음식하다가 좀 흘렸나 본데. 아이씨, 입맛 떨어지게. 그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 죄송해요, 손님. 찌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여기 처음이세요? 에? 그런데요. 아, 그러시구나. 원래 여기는 머리카락 한두 개쯤은 예산일이라 손님들이 별로 놀라시지도 않거든요. 혹시 머리카락만 나오셨어요? 바퀴벌레나 뭐 날파리 그런 건 안 나왔고요? 뭐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야, 가자. 아이씨, 밥맛 떨어져서 진짜. 내가 여기 그냥 두고 보나 봐요, 에? 손님이 도끼 눈을 부릅뜨며 경고를 하고 나가는 사이에 그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절 쳐다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저게 더위를 먹었나 아니면 미쳤나 싶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아무렇지 않게 막내가 있는 테이블로 왔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그 여자의 두꺼비 같은 손바닥이 날아오더군요. 야, 너 미쳤냐? 완전 정신이 나갔구만. 뭐? 머리카락 한두 개쯤은 예산일? 바퀴벌레나 날파리는 없어?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아주 작정하고 온 거지, 너? 어디 한번 망해봐라 그러고 왔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카락 나온 것도 맞고 한 번씩 바퀴벌레 나온 적도 있잖아요. 손님 건강 위해서 여쭤본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막이 찢어졌나 싶게 아릿한 통증에 얼얼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떡 벌리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신고한 거야? 이게 미쳤네, 진짜. 하, 영택 엄마, 봤지? 전현이 지금 나 신고한 거 봤지? 봤지. 근데 승철 엄마가 때렸잖아. 아유, 왜 그랬어? 말로 하지. 인연이 내 가게 말아먹을 작정인 것 같은데? 그럼 두고 봐. 그래, 어디 너 죽고 나 죽고 보자. 미친년이. 여자는 제 머리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머리털이 다 뽑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주변 지인들이 모두 달려들어 괴물 같은 그 여자를 떼어놓으려 안간힘이었지요. 경찰이 오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저와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모녀 관계라는 것을 알고 피곤하다는 듯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요? 엄마면 자식을 그렇게 사정없이 때려도 되는 거예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까? 서로 이동해 조사받기를 원하세요? 네, 이참에 그냥 지금까지 맞은 거 다 털어놓고 해보려고요. 너 미쳤구나 아주. 상습 폭행? 이게 말이면 단줄 아나? 이봐요 경찰관님.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손찌검을 좀 한 것뿐입니다. 애미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해요? 아무리 가족 관계라도 폭행은 엄연히 안 되는 거예요. 따님은 상습 폭행을 주장하시는데 증거 있으면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참으셨어야죠. 뭐요? 실형? 내가 얘 좀 때렸다고 깜빵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이가 없네 진짜. 대한민국 법이 왜 이래? 서로 이동하실까요? 네, 정식적인 고소 절차를 좀 밟아보고 싶네요. 잠깐만.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고소하기 위해 서로 이동하려고 하던 순간 여자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제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저곳 수상하다는 듯 살피더니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너 세연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너 눈빛. 저 눈빛이랑 표정부터가 좀 낯설다 했어. 어디서 잘못 먹고 와서 저러나 싶었는데 김세연이가 저럴 리가 없지. 걔가 어떤 앤데. 경찰관님, 얘 내 딸 아니에요. 승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딱 봐도 세연이 맞는데. 내가 내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볼 줄 알아? 얘 세연이 아니야. 야, 너 뭐야? 너 뭔데 세연이 흉내를 내고 있어? 잠깐만. 너 설마? 언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막내가 여동생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던 순간 막내가 자리에서 벗어나 제게 달려와 안겼죠. 이거 봐. 미정이도 자기 언니 딱 알아보는데 왜 그래 정말? 그러자 여자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저를 더 샅샅이 살피며 증거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님, 빨리 서로 가시죠. 망상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병원으로 모셔야 하나요? 일단 서로 이동하시죠. 그렇게 경찰서로 이동했고
저는 양모를 상대로 상습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동생이 그동안 폭행 증거들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같은 것도 여기서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중퇴까지 하고 바쁜 엄마 대신 아픈 여동생 돌본 거야 100번 양보해 그렇다 치지만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 본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단 한 번도 임금을 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예? 아주머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누가 딸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요? 그럴 거면 사람을 뽑았을지. 아유, 그래도 그건 아니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면 무려 8년을 무임금으로 쓰셨다는 건데, 뭐 특별히 따님한테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공도 있는데 뭘 재산까지? 아니, 지금 나 놀리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식 써서 장사하는데도 돈을 줘야 돼요? 경찰관님, 처음부터 돈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하지만 분명 엄마가 일을 하는 대가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8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고속감인데. 고소라니?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집안일 좀 도우라고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따님이랑 잘 대화해 보시고 합의하세요. 상습 폭력의 임금 체불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김세연 아니지? 경찰관님, 얘가요. 원래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 입양 딸이거든요. 걔한테 저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지금 그 쌍둥이 자매 같거든? 어떻게 조사 좀 해봐요. 네? 여자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막 나가더라고요. 제 동생에게 단 한 번도 입양딸이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서 살겠다고 그런 비밀을 막 폭로한 것이죠. 그 자리에 제가 아니라 여동생이 앉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 섬찟했습니다. 제가 입양되었었다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 말을 왜 해? 했다가 네가 여기 붙어 있었겠냐? 그럼 저를 무임금으로 부려먹고 아픈 여동생 돌볼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 사실을 계속 숨겨왔단 말인가요? 제가 종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자 그 여자는 아차 싶었는지 경찰 눈치를 살폈어요. 그러자 이젠 경찰서 바닥에 드러누워 막무가내로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고소장은 다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식당 위생으로 구청에 신고도 했고요. 여동생 짐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옷장이고 서랍장이고 여동생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도 않았거든요. 속옷은 색이 다 바라고 늘어져 해진 것들도 많았고 옷도 메이커는 하나 없이 전부 구제밖에 없었죠. 그게 화가 났던 건 빨래 건조대에 널린 남동생 옷은 죄다 스포츠 브랜드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그나마 자식 취급받고 살았던 건 그 남동생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책상 뒤쪽에 붙여둔 봉투 하나를 찾아달라고 해서 봤더니 비상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딱 27만 5,300원이 들어있던 낡은 봉투였죠. 호프집에서 일한 월급 대부분을 통장으로 받긴 했지만 조금씩 꺼내 진짜 필요할 때 쓸 비상금으로 따로 빼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거지 같네. 진짜. 야, 너 이리 와. 여동생 방을 둘러보며 안간힘을 다해 눈물을 참던 그 순간 여자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윽박지르는 거예요. 저도 참지 않고 그 여자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그러자 당황했는지 입을 떡 벌리더군요. 이거 봐, 이거 봐. 너 세연이 언니 맞지? 세연이 지금 어딨어? 김세연 오라고 해. 왜? 또 때리게? 아니면 당신 그렇게 놀고 먹을 때 식당 일이며 당신 딸 뒤치다꺼리 하라고 부려먹게? 뭐야? 나 지금 되게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수 틀리면 똑같이 깜빵 가는 거라고. 애가 없어 내 동생 데려가서 귀한 아들 보셨으면 귀한 자식이다 하고 품고 살아도 모자랄 망정. 학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친엄마가 못 키우겠다고 버린 애 키워줬으면 감사하다고 떡이라도 사서 오지는 못할 망정. 너야말로 이게 무슨 경우야? 감히 내 딸 행세를 해? 감히 내 딸인 척 나를 고소해?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절대 그럴 수 없지. 착각하지 마. 내가 뭐 세연이 감금해놓고 강제로 왔겠어? 세연이가 바란 거야. 그 착해 빠진 게 당신한테 꼭 한 방 먹여달라고 해서 온 거라고. 기대해. 27년 동안 내 동생 부려먹고 학대한 대가가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아마 비싼 변호사 쓰셔야 할 거야. 깜빵 가기 싫으면. 전 결국 그 집에서 여동생이 가져다 달라던 돈봉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고소는 절차대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여동생을 대신해 법정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동생이 직접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 약하고 착한 여동생이 정 때문에 결국 그 여자를 용서하게 될까봐 말렸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때 처벌이 필요한 일이면 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여동생을 만난 여자는 욕도 했다가 울부짖기도 했다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쫓겨나야 했죠. 결과적으로 상습 폭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원래대로라면 꼼짝없이 교도소를 가야 했지만 장애가 있는 딸을 돌봐야 한다는 점이 참작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밀린 임금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정도지 억대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여동생은 금액은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파양 신청도 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해서 걱정은 없어요.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여동생은 최근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말에 저도 엄마도 그리고 이모네 식구들도 모두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힘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아픈 동생을 돌본 경험 때문인지 사회복지사가 되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더라고요. 부디 여동생이 뒤늦게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